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먼저 그냥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어, 제가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근데, 하나는 첫방이었고, 죽음은 첫방이었고, 사랑은 제가 비밀번호를 걸고 그 방송을 하는 바람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에 고독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오늘은 특별히 컨텐츠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세 단어가 인생을 딱 정의해야 하는, 전체를 정의해야 하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겠죠?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삶을 사는데 삶의 과정은 항상 고독한 거죠. 고독한 거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합의를 원하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원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거나 항상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이야기가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한다고 할까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브람스의 현아 식스텟이겠죠? 예, 6스텟 1번, 2번인데요. 브람스야말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고독하게 살았던 클래식 음악가이죠. 자신의 어떻게 볼까요? 스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선배 음악가인 슈만의 부인을 평생 사랑하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 브람스였죠. 그렇게 사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해, 대중들 사이에서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이 사는 거는 결국, 아마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해보신 분은 깨닫죠. 그러니까 그 연애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왔던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결국 나는 혼자로 돌아가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 부모님은 보통 이제 나의 연세가 있으시니까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과 나와의 의사소통이랄까요? 이런 거는 항상 부모의 짝사랑에 그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나이를 1살, 2살 먹다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맞닿게 되죠. 제가 사실 저번 시간에는 굉장히 컨텐츠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허탈하게 전부 비번 방송으로 날려버려가지고 사실 오늘은 짤막하게 저번 방송의 컨텐츠 얘기를 잠깐 하다가 혹시 참여자가 오셔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주제로 넘어갈까 해요. 저번 주제는 사랑이었죠. 이때 사랑은 제가 맨 처음에 정혜연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소설과 레이몬드 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잠깐만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쵸, 맞네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단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과 그리고 변화된 과정,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사랑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지,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사실 어떤 지고지순한 가치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영화나 아니면 많은 뭐랄까요, 많은
예술 작품의 테마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이라는 어떤 허상을 줬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 존재라는 건 언젠가 끝을 맺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다라도 희망을 품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브람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브람스도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수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뇌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락강이라는 이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욕망이라는 것은 빈 어떤 허공, 진공, 그런데 쏟아붓는 그런 무의미한 노력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게 사랑이고 욕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사실 그 얘기만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허무주의적.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얘기가 정말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물론 락강 이론의 전반을 제가 다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욕망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예전에 욕망에 대해 얘기하니까 갑자기 르네 지라르라는 또 문학평론가라고 할까요? 사상가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욕망의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내 스스로 욕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백이 한창 유행이었죠. 루이비통 백을 많이 메고 다닐 때 사람들이 루이비통 백을 정말 좋아해서 맸는지, 아니면 유행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매니까 맸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유행은 지나갔죠. 루이비통 백이 너무 흔해지고 나서는 다른 브랜드, 조금 더 비싼 샤넬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르메스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로 유행이 지나갔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에 되게 싼 에코백이라고 하죠.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게 오히려 또 트렌디한 경우도 생겼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만약에 내 자신의 루이비통 백에 대한 욕망이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어떤 되게 진중한 것이었다면은 그렇게 쉽게 다른 가방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거는 여자들의 백 문제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차나 시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비를 조장하죠. 사회가 소비를 조장하고, 그 소비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뭐랄까요, 동력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알면서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한창 쇼핑 중독일 때는, 쇼핑 중독이라고 할까요? 그런가? 이거 제가 녹화 시작을 안 했었네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창 쇼핑을 좋아하고 중독일 때는 저도 좋은 차, 비싼 외제차나 아니면은
비싼 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리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사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잠깐의 뭔가 이즘이 있어요. 어떤 이즘이랄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는 존재고 굉장히 나는 고독하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어떤 순간적인 쾌락이 있거든요. 그런 도구로서의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구로서의 쇼핑이고,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듣고 있는 브람스 음악이 있잖아요. 브람스가 근데 클라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걸까? 라는 의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라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브람스는 안심하고 자신의 환상의 세계에 클라라를 위치시킨 다음에 뭐랄까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 사랑을 계속해서 품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클라라와 브람스가 정말 연결이 됐다,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그럼 그 뒤가 과연 브람스가 생각했던 대로 행복했을까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결혼으로 접어들면은 남자든 여자든 생각했던 거와 달라서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뭐 제 주변에 많은 유부남들이 소라소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예, 이 방은 인문학과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고요. 제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예,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고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고, 오늘은 그와 함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라소다님은 뭐 고독한 경우 제일 고독할 때가 언제세요? 뭐 지금 같은 시간이 그렇죠. 항상 주말에, 밤주말에. 지금 브람스라는 클래식 작곡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음악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선배라고 할까요? 선배 음악가인 슈만의 부인 클라라를 굉장히 사랑해요. 짝사랑하다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거든요. 그 사람이 과연 클라라와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다님은 뭐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 근본적인 고민들을 풀어내는 게 인문학이란 학문이고, 그리고 음악으로 바꾼 게 클래식 음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둘을 접점을 찾아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방송 지금은 이제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이제 시청자로도 꽤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막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 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인기 방송인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는 말이 상대방이 반응을 하기 어려울 때도 많죠.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도 그렇죠. 끝나면은 고독해지죠. 클래식 음악은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고독한 음악들이 많아요. 지금 나온 게 이제 브람스 육중주인데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평생 짝사랑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음악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항상 우울한 음악. 교회 한 곡도 우울하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예, 좋은 음악이죠. 그래도 베토벤은 뭔가 이상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상이 있어가지고 뭔가 소위 나폴레옹 같은 어떤 강력한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고 할까요? 욕망이 있어서, 그게 베토벤의 황제, 그 황제가 아마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쵸. 청각장애가 있어서, 마지막에 9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는 아예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는 굉장히 클래식사에서 유명한 얘기니까요. 베토벤도 사실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뭔가, 그 사람도 사실 거의 짝사랑만 했던 짝사랑 전문가, 클래식 음악가 중에서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브람스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굉장한 바람둥이도 있죠. 파가니니나 뭐, 슈만? 슈만은 그렇다고 보긴 좀 어쩌, 클라라랑 있었으니까. 드뷔시나, 또, 바그너도 유명한 바람둥이였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평생 짝사랑만 하고, 뭔가 되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그냥 남들처럼 즐겁게 살았던 음악가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베토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슈만 같은 사람은, 그 클라라가 본인도 음악가였잖아요. 사실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클라라가 슈만과 결혼하지 않고 음악을 했더라면 정말 좋은 작곡가 내지는 피아니스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슈만 같은 경우가 그런 열정,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경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네요. 정말 그렇네요. 제가 지금 열심히 생각해보고 있는데, 정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클래식 음악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자들을 보면은 거의 말년이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니체 미쳐서 죽었죠. 니체 미쳐서 죽었고, 들레즈는 자살했죠. 자살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소크라테스는 아시다시피 재판에서 져서 사형당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철학이든 음악이든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학가들도 보통 그렇기도 하죠.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굉장히 항상 행복하고, 그렇다면은 굳이 철학이나 클래식 음악을 열심히 들었을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봤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결여가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많은 책들을 또 읽고,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문학 같은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예술이라는 한 맥락이 있잖아요. 사실 문학과 클래식은. 저는 책을 만들던 편집자였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책이 있고요. 감성을 움직이는 책은 좋은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랭드 보통 같은 그런 에세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들이 유행할 때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적인 어떤 감동, 동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극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안온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실 큰 변화를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 요즘에 정유라 사건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 정도면 물론 나름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뭐 저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에게 그만한 비극이나 시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원래 하던 얘기로 넘어가면은 그렇죠. 그런 감동을 주는 책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에요. 실용적인 책. 이 두 가지 책이 다 잘 나가요. 잘 만들면은. 그거는 뭐 잘 아는 재테크 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법,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변동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책이라든지 굉장히 나에게 쓸모가 있을 책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책을 다 만들어 보긴 했는데 후자의 책이 조금 더 저랑 잘 맞긴 또 맞았어요. 또 워낙 그 남자 편집자들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근데 아무튼 책이라는 거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굉장히 많이 일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모든 컨텐츠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음악이든 아니면은 이런 1인 방송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거를 분석해 보는 거는 되게 사람에 대한 큰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책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아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었네요.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은 이걸 질문을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가 그 사람을 정말 많이 보여주거든요. 비극이 사람을 움직인다. 역사서. 역사 좋아하는 분도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역사 콘텐츠 얼마 전까지 진행했었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데서 만화가 굽시니스트라는 분하고 진행했었는데 전쟁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네이버의 부흥이라는 카페에서 같이 이제 협조를 얻으려고, 협업하려고 그분들을 굉장히 만나봤는데, 부흥 카페는 네이버 제일 큰 역사 카페예요. 역사 카페인데 정말 전문적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역사는 정말 마니아들이 많은 분야. 근데 역사를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학회에 오셨나요? 전 학회 갔었는데, 학회 가서 앞에서 인사 한번 드렸거든요. 굽시니스트 님하고. 역사라는 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저도 그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등장인물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경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뭔가 욕망이 있고, 뭐 아니면은 그렇구나. 그때 뵐 뻔했었네요. 그렇구나.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아는 얘기가 이제 좀 통하네요. 그래서 굽시니스트님하고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역사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역사는 대중적인 어떤 소구력은 분명히 철학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다른 컨텐츠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했을 때 했던 얘기가 결국은 그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되지 않더라도 뭔가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 중에서는 어떤 시대나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같이 한 만화가 분은 전쟁사를 정말 좋아하시는 역덕 밀덕 분이라서 데뷔작이 제2차 세계대전 만화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에서 무슨 무기가 어떻게 쓰였고 막 이런 거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 막 달달달달 외우시더라고요. 서양사, 서양사, 예, 그것도 또 갈리더라고요. 또 동양사, 예를 들어서 중국 역사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비잔티움사,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예를 들어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저 같은 역사는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데 비잔티움사에 대해서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시대에 어떤 이야기들인지?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어떤 범주가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갔어요. 비잔티움사, 나도 궁금한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잠시만요.
아, 동유럽 국가요? 1453년까지. 아, 비잔티움사. 아, 뭐, 이게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긴 나오네? 비잔티움. 비잔티움. 아, 부흥에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아, 여기 뭐, 백과사전 같은 게 있다. 잠깐만요. BC 8에서 7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메가라 주민에 의해 식민지 도시로 건설되었으며 그리스에 정복된 이후 이 이름으로 붙였다. 비잔티움 폴리스는 아테네로부터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세의 징수권을 부여받았고 BC 270년건 여러 도시와 화폐 동맹을 체결했으며 등등등등 했다. 아,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정해서 콘스탄티노플이 된 곳이 여기였군요. 아, 그 뒤는 대충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십자군이 이제 나중에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해가지고 이곳을 수도로 해서 라틴 제국을 건설했으나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군요.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뒷부분은 좀 알 것 같아요. 어디의 얘기인지. 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었군요. 그쵸? 이게 아마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나 보네요. 예, 저도 또 모르던 거를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어떤 부분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막 십자군으로 들어와서 뭐 어떤 동로마 제국의 문명의 어떤 발원지가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좀 다른 역사와 다른 차별점이 있나요? 관심이 있고 재밌는 부분? 이스탄불 하면 또 그쵸, 제2의 로마. 그렇죠. 예, 제2의 로마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흥망성쇠가 또 많았나 보네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 보니까. 비잔티움사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예. 로마 역사와 문화를 갖추고 오리엔트와 통합된 모습. 그쵸, 오리엔트와 통합되어야 했겠죠? 그때 이제 거대한 예술작품 같아요. 그쵸. 거기에 그래서 이제 터키 여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이스탄불의 그 예전 유적들을 항상 둘러보시고,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찬란한 예술작품들이랄까요? 미술작품도 그렇고, 그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이 작품이 있는데, 뭐 아마 관심 있으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곳인 것 같네요.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막 그 내 이름 빨강에 보면은 카페트에 대한 얘기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카페트에 대한 얘기 길게 나오고, 현란한 어떤 예술 작품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충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래도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지 않나요? 계속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유지되어 있다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사실 주력 세력 중에 하나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완전 몰락함.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중간에 굉장히 흥망성쇠가 많을 것 같네요. 그 중간에.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스만 제국이 지금의 터키 부분이잖아요. 비잔티움을 정복한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은 아니고 비잔티움을 그 지역에서 정복한 게 오스만 제국이군요. 이런 또 역사에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부럽고 신기합니다. 예, 정말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어떤 특정한 시대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무기라든지 전쟁사라든지 하여튼 뭔가 특정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빠져드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부분이 저도 인상 깊었거든요. 그 부흥 카페 가서, 아마 부흥 카페 회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학회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뭐랄까 그 일반적 교양인 정도라고 할게요. 일반적 교양인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조금
대학교 교양 정도의 수준은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거는 조금 이해할 만하고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 개인의 이제 관심사가 있어서 지금 제가 뭐 사랑, 죽음, 고독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중2병이 좀 오래 갔어요. 중2병이 오래 가서 철학과에 갔는데 별로 해결은 되지 않더라고요. 대학원까지 갔는데 더욱 문제만 복잡해지고 결국 답은 못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송세월을 했죠. 아무튼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예, 부흥학회에 갔는데 부흥학회에서 어떤 주제는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얘기는 거기에서 그리스 로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가 오랜만에 나오더라고요. 저 이제 라틴어는 아주 조금 다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금 보니까 그래서 반가웠는데 반면에 한국의 무슨 고인돌의 분포에 따라서 뭔가 옛날에 마한 진한 라틴어 저도 잘 못해요. 전공은 아니에요. 라틴어 수업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 듣진 않았거든요. 또 근데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저는 이제 조금 현대 쪽 철학, 근대 이후에 현대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고중세 철학을 하는 분들은 라틴어가 필수예요. 사실 원전 읽으려면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과가 희한하게 온갖 언어의 수업들이 다 있었어요. 산스크리트어라고 혹시 아세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어학과도 아닌데 팔리어 수업 이런 거 있었고 산스크리트어 수업, 그게 다 뭐냐면은 불교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처음 쓰여질 때 그 언어들로 쓰여졌대요. 예, 아시는군요, 산스크리트어. 예. 그 언어들로 쓰여져가지고 불교 철학이나 이런 거로 또 깊이 들어가려면 또 알아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학과 커리큘럼을 봤는데 그렇죠. 여기도 뭐 뭔가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긴 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커리큘럼 봤는데, 그래서 존재론 뭐 이런 건 대충 이해가 돼요. 뭐 인지론, 이건 뭐 하는 거겠구나. 뭐 윤리학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학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뭐 라틴어, 히라버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히라버, 막 알파벳 이상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보여가지고 도대체 철학과는 뭐 하는 곳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다행이면 다행이게 또 자기 관심사에 맞는 언어들을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언어를 통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 어려운 단어들. 히라버요. 히라버는 근데 저희는 사실 말을 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잖아요. 히라버 라틴어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어 독해는 그래도 좀 쉬워도 영어 회화가 어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틴어 히라버도 저는 진짜 조금밖에 모르는데, 전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우리는 읽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조금 이제 보는데, 그 단어, 그 말들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그러니까 발음법이 정확하게 남아있질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라틴어를 보면 그냥 쓰여진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카르트 유명한 말 코기토 에르고 숨, 그대로 쓰면 그게 그 알파벳이거든요. 그대로 코기토, COGITO, 코기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읽는 법도 모르고 말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쉬운 것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언어는. 팔리어나 아마 산스크리트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위한 언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읽던 그냥 이 말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이 경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예. 그리고 히라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대요. 막 그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내 주변에 그리스 철학 전공한 분들은 히라버 정말 쉽다고 그러던데 그분들은 그런 거겠네요. 그거는 부흥 카페에서 비잔티움사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분이 비잔티움사 진짜 쉽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요.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히라버 되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단어 몇 개만 아는데, 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써먹는 다 말들의 이제 어원을 따라오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영어본을 원본으로 봐요. 영어본들이 이제 번역이 잘 된 본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번역한 본, 영어본, 플라톤, 대화편 뭐. 근데 그것들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서 히라보로 좀 더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조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영어 번역으로는 굿으로 돼 있거든요. 굿, G-O-D로 돼 있는데 그 굿의 어원은 알고 보면 뭐다. 근데 이 어원에 막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아랫대였나? 아랫대 뭐 이런 거 뭐 등등등등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어원인가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분위기 맞아요. 제가 무슨 분위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철학과도 예를 들면은 전 철학과에서 논리학 정말 어려웠거든요. 논리학 진짜 어려워서 기호 논리학이라고 있어요. 수학 같이 막 이렇게 괄호 치고 여기서 막 이렇게 화살표 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전공하는 사람들이 C만 맞아도 그냥 재수강 안 해버리는 수업이에요. 저도 10불 맞았거든요. 10불 맞았는데 재수강 안 했어요. 다시 들어도 똑같을 게 아니까 내가 했는데 중간 이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상 논리라고 있거든요. 양상 논리라는 거는 막 가능성이 들어가요. 그 논리학에 또 막 그런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인지과학이나. 그래서 이쪽 사람들 약간 이과적인 사람들이 논리학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도 하고 인지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가 학점 욕심이 없는 편 나여서 어지간하면 C는 다시 다 재수강해서 B 이상으로 다 올렸는데 예 맞아요. 그게 뭐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논리 예를 들어서 뭐 보편적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백조가 전부 다 하얗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일반화를 해버리면 나중에 검은 백조가 나왔을 때 논리적으로 부정합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대화를 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것들 교양 논리학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할 때 논리학 이런 것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고 딱 들으면 이런 거구나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토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아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정작 내가 비판해야 될 부분은 남겨둔 채 예를 들어서 허수아비를 가상의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때리는 거 그걸 알아보는 법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거는 저도 정말 재밌고 쉬웠는데 그게 막 기호가 되고 뭔가 되게 가능성이 들어가고 뭔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아주 1년 한 학번에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제가 과 사람이 30명이었거든요. 저희 과가 30명이었는데 요즘엔 다 학부가 됐는데 저 때는 그냥 학과였어요. 그래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가 논리학에 A뿔을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쉬운가 봐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그과 교수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논리학 전공 교수가 됐어요. 그런 한 학번에 한 명씩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뇌가 다르다고 구조가 다르다고 했나? 되게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학회보 같은 걸 만들었는데 심지어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 한 학번 선배 중에 논리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콜롬비아 로스쿨 갔는데 가기 전에 논리학 수업의 풍경 이런 거를 누가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교수님을 외계인으로 묘사했어요. 귀가 있다만하고 무슨 이렇게 안테나를 끼고 삐빅 막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럼 99%가 학생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지 하고 물음표 나오고. 근데 그 선배 한 명이 귀가 이렇게 달렸고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삐릭 하면서 둘이서 소통하는 장면을 누가 학회 만화에 되게 재밌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던 기억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공부라는 게 진짜 노력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철학과 다니면서 진짜 많이 했어요. 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논리학 같은 거.
씨뿔 맞으면서 아 그래도 씨뿔이다 하면서 제가 감사했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근데 그쪽을 잘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되게 주목받는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또 학제 간의 여러 가지 협업 과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과적인 그러니까요. 사실 인간은 조금 모르겠어요. 예, 소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타고나는 게 반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언어적 능력도 그렇고 뭐 수학적 능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깊이는 조금 타고나는 게 아닌가. 제가 예전에 학부생일 때랑 대학원일생일 때 과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대학생들이 가장 하기 쉽고 그리고 그래도 좀 수입이 괜찮은 게 과외니까. 근데 과외 수업을 하다 보면 확 느껴져요. 그게 한 3-4번 정도 해보면은 이 친구는 어디까지 올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맡아서 힘든 친구들이 집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집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성공한 집이라서 과외비도 넉넉하게 주세요. 근데 이 친구를 가르쳤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전 최선을 다하긴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 되게 과외비 적게 받고 사실은 별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안 하고 이제 갔는데 한 2-3번 해보면 얘는 하면 되는 애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좀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겪었던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특히 공부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정의론. 그게 제 전공이었어요. 그 존 롤즈의 정의론을 얘기하시는 건데 존 롤즈,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들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예, 그런 사람들을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 공부했는데 그래서 롤즈가 한 얘기가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롤즈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고 되게 진보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도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 왼쪽에서 다 공격받아요. 오른쪽에서는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 하버드 대학에 같이 있었던 동료 학자한테 공격받고 왼쪽에서는 마이클 샌들, 그 사람도 하버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에 3명이 있었어요. 롤즈, 노직, 샌들이 있었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공격을 받았죠. 롤즈는. 근데 워낙 롤즈의 이론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론이라 사실 쉽게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아요. 그래서 삼총사라고 그랬어요. 하버드 정치철학 삼총사가 그 3사람이었고 로버트 노직은 굉장히 극우인데 어떤 극우냐면은 국가주의적인 극우가 아니라 아주 리버타리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에 가깝고,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예, 트럼프랑 좀 비슷해요. 지금 당선된 트럼프가.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리버테리언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최소 정부? 국가는 뭐 해서 안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레이건이라든지 부시는 국가주의적인 우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분쟁 지역에 다 개입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라든지 중동 지역에. 그거는 미국의 국익과도 이제 부합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석유가 나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세계 경찰이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아예 그것도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아예 관심이 있고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따지고 있지 1차원적으로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막아주는 대신에 너네는 대가를 내야 돼. 우리가 왜 북한을 막아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국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남한이라고 할게요. 미국이 보기에는 남한이 동북아에서는 사실 자본주의 전선이랄까요? 그렇죠. 그래서 로버트 노직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나키, 스테이트 앤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으로 사실 논문을 썼었는데 저는 수료라서 사실 완성은 못했어요.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지라는 키워드로 접근한 게 아니라 right, 권리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직은 일단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봤어요. 그 절대적이라 본 근거에는 뭐 그 전에 로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전례들이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뭐 그걸 따서 그런 바탕에서 사실 지금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어떤 뭐랄까요, 국가도 권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이유에서 나의 권리를 침범하는가, 심지어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한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발전물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국가가 왜 뺏어가는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제 스라수다님이 이제 꺼내고 가셔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오늘 이게 약간 감성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 죽음, 고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회가 되네요. 그래서 사회로 바꿔야겠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 잠시만요. 정의란 무엇인가? 예, 정의란 무엇인가로 바꿨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로버트 노직은 국가에게는 개인의 권리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뭐랄까요, 권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애들을 들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딱 들으면은 사실 다 맞는 얘기들이기도 해요. 스라소다님 다시 오신 건가요? 다시 오셨군요. 아이고. 예,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윌트 체인벌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농구선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국가가 어떤 권리로 뺏어가는가. 그거는 폭력이다. 그렇군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잘못 누르면 실수도 하기도 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 돈을 뺏어간 거, 상대방은 정부죠. 정부가 돈을 뺏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일하는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이라고 쳐요. 그럼 아르바이트 시급하면 얼마 받잖아요. 1시간에 얼마, 2시간 얼마. 그럼 이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일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노예제도랑 똑같다. 결국은 정부가 국민을 노예로 보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럴듯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버트 노직이 전체적으로 되게, 이 사람이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가 됐어요. 30살에 됐거든요. 30살에. 그러니까 되게 재기발랄한 사람이었고, 학부 대학원 때부터 되게 앙탕테리블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엄청난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는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논문을 쓰려고 조사해 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이거 너무 과도한 개인주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다가 그런 논문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예 묶음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 책이 1967년이었나? 제가 지금 책이 아마 어디 있을 텐데, 그거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때쯤 나왔는데, 그 2년인가 3년 뒤에 이 책을 반박하는 논문집이 나왔어요. 당시에 저명한 정치 철학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 논문집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결국은 로버트 노직의 논리 시스템을 비판한 논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논문이 없었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완전 무결한 뭔가 논리체계를 갖고 있어요. 척척척척 하면은 아까 얘기한 얘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는 노예제도와 똑같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사고 실험에 대한 되게 유명한 얘기를 이 사람이 맨 처음은 아닌가? 근데 되게 유명하게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매트릭스 영화 보셨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이 사람이 처음일 수는 없겠다. 이거는 지금 데카르트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뭐 데카르트는 악마라고 생각했고요. 악마가 만약에 다 꾸미고 있다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의심할 것인가. 그게 사고 실험이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결국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해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의심하는 주체인 나, 그게 코기토거든요. 코기토, 생각하는 주체가, 그래서 그 코기토에서 나중에 무슨 코기토 계속 철학적으로 돼요. 그게 이제 생각하다가 코기토고, 에르고, 그러므로, 숨,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그렇게 나온 말인데, 여기서 약간만 격가지를 치면은, 제가 닉네임을 에포키라고 했잖아요. 에포키라고 한 거, 이거 뭐라고 할까? 되게 쉬운 걸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제가 에포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에포케라는 말이, 제가 사실 타투도 했는데, 타투가 에포케거든요, 지금 이게. 방법적 회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 다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처럼. 회의를 해보는 건데, 나중에 후설이라는 현상학자가 이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괄호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주장이나, 존재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로치고 다 의심해보자. 이게 후설이라는 사람의 현상학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발전하는데, 아무튼 이런 종류의 사고 실험을 로버트 노직은 되게 깔끔하게 자기 책에 막 녹여내요. 되게 쉬워요. 쉽고 재밌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는데,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박할 거리가 중간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사고 실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반박하는 거는 결국 그거였어요. 그 노직의 전제. 아까 얘기했던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인가? 절대적이지 그 막스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많이 펴잖아요. 아나키 앤스테스트 유토피, 한국에서는 문학가 지성사에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이런 식으로 번역돼 있을 거예요. 지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만 아마 아나키스토피아는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인가? 아마 그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서 근처 어디 놨을 것 같은데 책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못 찾겠네요. 근데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로버트 노직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 문학가 지성사에서 나왔을 거고, 만약에 절판 상태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중고 서점에서 찾아보셔도 아마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도 많고. 그 책은 정말 제가 학부 때 저는 원래 프랑스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유행하던 라강, 들레즈, 데리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공하려다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전공을 바꿨어요. 대학원 가면서. 로버트 노직 이 사람을 어떻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노직이었고, 로버트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이제 롤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롤즈가 정의론을 썼는데 이 정의론이 정치 철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롤즈는 칸트와 공리주의를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윤리학은 칸트주의 윤리학과 공리주의적 윤리학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칸트는 정언면법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원칙들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막히는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문화권이나 거의 공통적으로 다 불문율처럼 도덕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법칙인데, 그럼 왜 안 되는데? 그래서 아기는 죽여도 되지 않아? 라고 질문을 던진 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에요. 죄와 벌을 보시면은 내용을 대충 어떤 대학생이, 똑똑한 대학생이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윤리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벌 했으니까 약간만 더 얘기하면은, 그래서 살 가치가 없는 고리 대급업자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 악만 끼치고 굉장히 못됐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가 아닌가.
그게 죄와 벌의 테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어떤 도덕적인 명제인 것 같지만 파고들면은 그 과연 그럴까? 이런 경우에도 그럴까? 저런 경우에도 그럴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벽이 딱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는데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종교를 갖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 하느님이 그렇게 원하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 윤리관이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근데 내가 신을 안 믿어. 신을 안 믿는데 그래도 왠지 인간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합리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칸트주의, 쉽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칸트주의적인 것과 공리주의적인 건데, 칸트주의적인 거는 사실 기독교적인 윤리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정언명법이라고 하거든요. 정언명법이라고 하는데, 정언명법 제1원칙, 2원칙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사람은, 목적으로만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하기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로 모든 도덕 원칙을 펴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원칙으로 보면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대방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약 상대방이라면 죽는 걸 원하지 않겠죠?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통 사람들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상대방이라고 내가 이렇게 서로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칸트주의적 윤리학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윤리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걸 보면은 되게 자세히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칸트가 얘기한 거를 또 따지고, 왜 정언명법이 절대적인 원칙이야? 라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종교를 안 믿듯이 칸트를 믿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리주의가 돼요. 이게 상대주의자인 거, 허무주의 이런 것도 있는데, 허무주의는 아예 윤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는 논외를 하더라도, 상대주의는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 절대 다수의 절대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유익하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무너졌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겠죠. 그럼 이 사회가 모두가 행복하게 계속 존속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아까 칸트도 똑같이 함정이 있었는데, SF 소설 중에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 유토피아가 나와요. 어떤 유토피아가 나오는데, 그 유토피아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지하 감옥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고통을, 불행을 다 짊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런 유토피아가 과연 맞는가? 공리주의로만 따지면 그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뭔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얘기도, 칸트주의적인 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리화하기가. 그래서 그걸 좀 더 넘어가면 메타윤리학으로 가는데, 메타윤리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근데 롤즈가 뭘 했냐면은 그 두 개를 다